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시장 중심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자, 이번 시간에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이제 대표님이 져서죠. 요거에 대한 이제 주식 투자의 뭔가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책에 보니까 제가 10년 전에 강조했던 이야기나 현재 조언하는 이야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때 있던 종목이 지금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없던 게 지금 있기도 할 텐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조언이 큰 차이가 없는 건지. 주식에 처음 입문을 하고 네. 또 수익이 나면서부터 제가 보는 그 주식 시장을 대하는 네. 그 기본 마인드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장처럼 뭐 또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 장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도 수익이 나고 1년 단위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 또 어려울 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잘 피해가고 수익이 또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극대화되고 네. 그렇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시장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에 이렇게 연연하잖아요. 그렇죠. 종목에 연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업 가치에 수렴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장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성장주, 소위 말해서 성장주,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많이 반영할 때가 있고 미래 가치를 반영 안 하고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더라. 같은 섹터에서 있어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가급적이면 실적이 좋은 기업, 네. 실적이 투명한 기업. 네.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주의 경영 마인드 또는 기업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하고 어떤 이슈에만 그냥 올라타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하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제가 좀 잘했지 않았나 늘.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12월 결산법인들 결산 감사 보고서 제출한 다음에 하라든가 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요즘에는 투자 환기 종목이라든가 네. 또는 이제 이슈가 많은 기업들, 시비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보통 상당히 좀 투자하는데 자제를 하고 조심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거래 정지 당하든가 상장 폐지되는 그런 기업을 좀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투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간하고 관계없이 늘상 그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은 늘상 이제 살펴볼 것들,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이제 제거하면서 또 살펴보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는 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죠.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을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책에 첫 번째가 전환사채 시비를 많이 발행했는가, 두 번째가 전환 물량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시장에 출회되었는가, 세 번째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가, 네 번째가 기업 가치와 별개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는가. 이런 주식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주의하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리스크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올라갈 줄을 알고서 사잖아요, 주식이. 그런데 예기치 않은 그 리스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내부적인 거를 모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손실이 3년 내내 났는 거는 우리가 공시란 이렇게 살펴보면 재무제표 보면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렇게 금융 그 종목의 금융 분석 있잖아요. 거기에 재무 분석에 들어가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연속 영업 적자 난 기업들은 투자할 때 살펴보고서 안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고서 공시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CB 투자 했더라든가 유상증자나 유무상증자한 거 물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저게 얼마 안 있으면 그 CB 전환하는 물량이 있네.
또 몇백만 주가 있네. 그런 거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투자를 피해야죠. 이제 그런 건데 그러지 않아도 어떤 주식을 이렇게 보면 예기치 않게 유상증자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가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또 작년에 그 대기업체들이 지금 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막대한 손해. 저도 역시 손해를 많이 받았는데 그 회사 분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알짜배기 회사를 따로 떼내가지고서 상장을 시키는 통에 물적 분할. 예, 그러니까 저만 해도 LG화학 가지고서 큰 손해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고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그 멀쩡한 회사, 그 큰 기업 회사가 그 직원이 횡령할 줄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거래 정지 돼가지고 또는 이제 신라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 정지 중이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이제 해서도 일단은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구제를 해줄지 어쩔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 주식 투자에는 리스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최소한 살펴봐야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시비 전환되는 물량 또는 유상증자하는 물량이 나오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책에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은 우량주이지만 우량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멘트가 있던데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우량주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우량주죠. 다 대표적인 우량주인데. 그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인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9만 원에 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봄에 이제 9만 5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는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9만 원, 9만 5천 원에 그때 또 10만 전자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는 그 8만 원 후반대에 사신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산 다음에 지금까지 7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삼성전자니까 우량주니까는 이거 좋은 주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손해 봤는데 그 주식이 나한테 우량주이긴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자기한테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지 우량주라는 얘기. 우량주는 맞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주식은 리스크가 조금 없으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고 걷다가 배당까지 주는 주식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량주고 좋은 주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주식은 그냥 요동만 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어느 시기에 쌀 때 사야지만 제대로 된 우량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었지만 그렇죠. 사실 그게 아닌 예전에 뭐 한국전력이 그런 굉장히 큰 종목들이 많았는데 미국에도 보면 10년 전만 해도 엑슨모빌 시가총액이 전 세계 1위였던 적이 있는데 그렇죠. 엑슨모빌이 왜 이렇게 밀려난 걸까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런 이런 거죠.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시대에 맞춰서 물론 리노공업이나 삼성전자처럼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그 회사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을 찾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만약에 2,000개의 기업 중에서 서너 개 있다, 10개 있다 그러면 확률상 벌써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고를 확률이 너무 그렇죠. 낮죠. 너무 낮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업이 그 변화를 적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기업을 개인이 찾아내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죠. 더 어려운. 그러니까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기업이 생존하기가 어려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그런 기업을 찾아내기라는 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은 일이죠. 이게. 대표님은 그럼 그런 걸 읽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노력을 좀 루틴이나 그러니까 저는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는 루틴화되어 있는 게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성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SNS가 이게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다 검색할 수가 있고 네. 뉴스가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니까는 네. 그런 면에서 좋은데 그래서 제가 세계 경제 동향이라든가 뭐 저도 볼 수 있는 거는 다 봐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해온 거죠. 평생. 과거에 인터넷이 덜 발달됐을 때 네. 그때도 제가 새벽 3, 4시까지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젊었을 때. 전업 투자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저도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 네. 또는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 그리고 그 올라갔으면 올라간 이유, 떨어졌으면 떨어진 이유, 그거를 수십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제가 좀 뛰어난 거는 저 주식이 올라간다 그러면 왜 올라가는지를 벌써 알죠. 저 주식이 떨어진다 그랬으면 뭐 때문에 떨어졌겠다라고 이제 감을 잡죠. 그러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행위, 그런 것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런 공부하는 차원에서 대표님께서 그 신문도 네, 신문도 보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종이신문에서도 뭐 수익률과 관계된 것이 좀 그렇죠. 있다면서요. 네, 뭔 그래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으로 보다 보니까는 네. 그 뉴스의 강도를 몰라요. 크기. 잘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다 같은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보면 이게 일면에 나오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 지면의 크기가 클수록 중요한 뉴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속 보도 이렇게 또 나오고 네. 그러면은 그게 투자에 도움이 될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이제 신문 구독을 하거든요. 종이신문. 네. 그래서 한국경제, 매일경제, 가급적이면 두 개를 다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지면신문도 투자에 이제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최근 몇십 년 동안 위기를 보면 1997년에 IMF 위기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 네. 그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등 네. 세계 위기들이 뭐 10년에 한 번씩 예. 왔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또 그런 위기 때 스타, 네. 주식 투자 큰 돈을 버신 분들 나타나는데 그런 위기 때 크게 오른 주식들의 혹시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좀 어떤 것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그 위기가 오면 시대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 위기가 오면 시대가 바뀌어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됐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큰 주식들은 시대 중심주라 그래요. 시대 중심주. 네. 그러니까 시대 중심주에 투자를 하는 게 무조건 최고죠. 시대 중심주.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가 끝나고 나서는 네. 미국에서 기술주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그때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인터넷 관련주 3차 산업, 4차 산업의 핵심주지만 어쨌든 전자산업의 최고이면서 반도체 비롯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 중심주에 투자를 해야지 큰 수익이,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언택트 관련주.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산업이 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뭐가 될지 우리가 관심을 좀 한번 가져봐야죠. 그러니까는 그게 후행성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쪽에서 산업의 발달을 이끌어내면서 위기가 곧 기회인 게 산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 곧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이 위기를 처하다 보면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역동적인 어떤 창의적인 어떤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투자를 해야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책에 보면 시대 중심주 말고도 또 시장 중심주라는 얘기도 시장 중심주는 이제 작게 말해가지고 네. 이 시장에서 핵심인 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번 주에서 핵심인 게 뭐냐.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거를 제가 손수건 이론이라고 해서 쭉 설명을 했었는데 가운데를 잡으면은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주라고 그러죠. 대장주는 떨어질 때 천천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반짝반짝한 주식들을 사야지 수익이 잘 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있으면 어느 게 더 적합한 건가요? 시장 중심주는? 그거를 이제 편하게 얘기해서 네. 이제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다 시장 중심주를 사라 그런 얘기. 아까 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섹터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심 섹터를 볼 때는 이제 그게 시대 중심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그럴 때는 그 시대 중심주죠.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시대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시대. 그럴 때는 시대 중심주인데 네. 그걸 조그맣게 얘기해서는 시장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 해에 끝이 나는 경우 네. 또는 그 주 한 달에 끝이 나는 경우. 그러니까는 개인 투자자는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시장 중심주가 뭔가 네. 생각을 하고서 네. 시장 중심주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쉬고 시장 중심주가 다시 말해서 지수는 네. 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개별주가 득세할 때가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가 득세할 때가 있고 네. 그럴 때는 그게 시장 중심주가 되는 거죠. 그거를 시대 중심주나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 시대 중심주 그럴 때는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 때 네. 그거를 우리가 시대 중심주, 주도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저런 구분을 말고 그냥 말 편하게 항상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지 않으니까는 시장 중심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정치 테마주 읽으셨는데 책에 보면 정치 테마주나 코로나 테마주처럼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테마주는 대장주를 매수해야 한다. 초기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더라도 초기에 매수해야 하고 일찍 매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테마주를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그게 이제 앞에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테마주를 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일회성, 단기성 테마, 네. 그리고 중장기 테마 두 가지로 나눠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죠? 일회성 테마는 지난번에 요소수 같은 경우, 요소수 부족하다는 거 네. 아시죠? 네. 저는 이제 제 차에 요소수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차라 그래서 그 차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 우리 식구들 차는 다 휘발유 차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요소수는 하루 반짝이었어요. 하루.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그러니까 일회성 테마나 단기 테마 요번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라고 해가지고 네. 원유값이 지금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단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일회성 테마일 때는. 그리고 이제 중장기 테마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올라가 가지고 네. 요번에도 유력 대선 후보가 두 분이 있지만은 이제 있죠. 그 관련주들은 벌써 이제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네. 상태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속될 수가 있죠. 지속될 수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테마일 때는 이제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높은 값에도 뭐 6개월씩 그러니까 과거에 저런 거를 보면 지금은 이제 다 흐지부지가 됐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조금 지속됐었잖아요. 상당히 기간이 4년 전쯤에 네. 시작이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이제 남북 화해 분위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런 경우도 중장기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테마주라는 것은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요. 또 언제. 네. 그래서 수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요번에도 지금 대선이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은 두 유력 후보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지율 압도적으로 이기는 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대선 테마주라는 게 지금 희석돼서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어느 쪽이 이기고 그러면은 그 공약에 따라서 혹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정책
테마주라는 게 그게 언제 테마주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장기 테마냐 아니면 단기 테마냐 일회성 테마냐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일회성 테마일 때는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대응할 필요가 없고 변동성이 엄청 크니까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비료 관련주 중에서 네. 어제 상한가 갔다가 끝날 때는 5%로 끝났어요. 5%로 끝났는데 오늘은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러니까는 어제 만약에 상한가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식량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그 전쟁 침공 사태가 나면 곡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비료나 식량 관련 그 곡물 가격 관련 주식들이 그 난리를 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테마주더라도 일회성 테마는 잘못 대응을 하면 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그 대신 이제 중장기 테마인 경우는 대장주가 나타나면 그거가 조금 가격이 높은 가격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추격 매수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책에 보면 또 수익 창출의 경험을 체계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랑 그 다음에 테마주 수익 창출의 모형 혹시 수익 모형을 한 개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지. 이제 12월 중순부터 네. 1월 달까지 로봇주가 조금 득세를 했거든요. 네. 로봇주. 근데 로봇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네. 그런 경우도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네. 그럴 때 이 수익 창출 모형을 이제 체계화시키라는 것은 뭐냐면 네. 투자도 루틴이에요, 루틴. 네. 네. 그 사람들마다 투자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가 수익 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 샀더니 수익이 나더라 하는 거를 네. 기계에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아무 때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실전 투자 대회에 6차례 수상을 했는데 네. 처음에 한 게 2007년이고 최근에 한 게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작년에가 미래에셋. 네, 미래에셋에서 네. 제가 1등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따지면은 15년 정도 되는 거죠. 15년.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어가지고 늘 참가를 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근데 제 수익 나는 방법이 시장은 많이 달라져 있어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방식을 15년이 지난 지금 해도 똑같이 시장에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수익을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에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더니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그렇게 써먹어도 나이를 제가 그동안에 이제 15살이나 더 먹고 네. 시장이 그렇게 달라졌어도 수익 나는 데는 변함이 없더라. 그런 게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네. 내가 주식 투자한 지 한 3년, 5년이 됐는데 수익이 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안 하셔야죠. 그러면 안 하셔야죠. 돈 잃고 있는데 굳이 계속.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 투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제가 최소한 한 3년을 해보라는 게 3년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도 겪어보고 나쁠 때도 겪어보고 그래서 그거는 수익 나는 거를 정형화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투자를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지. 높은 종목을 사가지고 안 나는 경우, 네. 거의 대부분 비쌀 때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주식은 변함이 없이 그 기업은 있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만 해도 쌀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가 항상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떤 때 샀더니 어떤 때 팔면 수익이 나더라 하는 거를 체계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거로 대표님 만들죠. 말씀 어떻게 보면 각자가 이제 주식 투자 돈을 버는 방법이 어떤 분은 단기 매매로 보시면 네. 어떤 장기 투자를 보시면 네. 있는데 그게 그거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자기가 수익 난 거. 네, 자기한테 맞는 거. 맞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주식 투자에 정답이 없다라는 네. 얘기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100권을 넘게 읽으신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100권을 읽든 1000권을 읽든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 관련 유튜브를 네. 하루 종일 보더라도 네. 자기 거화 시키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책을 한 권을 안 읽어도 네. 그래도 수익을 제대로 낼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때 사서 어떤 때 팔으니까 돈이 되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전 투자대에서 6번 수상하셨잖아요. 네. 그럼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종목이나 사고 파시는지, 좀 어떻게 실전 투자대에서 매매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안 사거든요. 두 종목 산 경우도 거의 없던 것 같아요. 한 종목 사는데 이 실전 투자 대회는 이제 이 기간이 짧잖아요. 네네네. 뭐 길어야 8주고 네. 대부분 6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럼 한 달 2주잖아요. 네네. 그 기간에 금액을 정해놓고서 제일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장기 투자 개념이 아니고 단기 매매죠, 단기.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겠죠? 네, 중소형주의죠. 그게 어렵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인데 가급적이면은 시장 중심주. 다시 말해서 그때 제일 핫한 종목. 네. 그것도 높은 값에 사면 벼락을 맞을 수 있죠. 그때 핫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찾는 걸까요? 상승률 뭐 상위 종목 이런 걸까요? 그렇죠.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그때 흐름에 제일 센 종목. 그때 이슈에 제일 주목을 받는 종목.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네.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도중에 사요.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5%, 10%대 살 때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장 분위기를 봐야죠. 그렇죠. 장 분위기를 봐서 네. 장이 안 좋을 때는 짧은 데에도 보통 안 할 때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 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안 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네. 큰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보통 초반에 이렇게 너무 뜬금없이 뜬 종목 말고 초반에 이렇게 이제 3%, 5%에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서 매수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팔고 또는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번거롭고 귀찮죠. 그 다음 날에 또 그래프를 또 다 살펴봐야 되고 또는 이제 패턴형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떨어져서 내일쯤이면 올라가겠다 싶은 종목. 그것도 미국 선물을 봐가면서 네. 미국 선물이 내일 좋을 것 같을 때 사고 나쁠 때 같을 때는 안 사고 좀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아침에 과도하게 떨어질 때 저렇게까지는 떨어질 게 아닌데 싶을 때는 이제 사요. 그러고서 올라가면 회복하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 매매죠. 거의 단기. 네. 기술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네. 기술적으로 그런 것도 좀 많이 살피고 그래서 아무튼 움직이는 종목 있죠. 네. 그거 위주로 매매를 하는 편이죠. 매매 얘기하셔서 책에 보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하면 되고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이 말을 사실 또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게 어떤 거이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인 건지 책에 제가 이미지 아마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골든 클로스하고 데드 클로스는 아까도 데드 클로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거 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장이 좋아질 때 네. 골든 크로스라는 것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예를 들면 뭐 20일 이평선이 60일을 뚫는다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은 5일선, 네. 그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이 골든이 21선, 61선을 뚫고서 아까 역배열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역배열이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모아졌다가 네. 횡보하다가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초입, 그때에 이제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는 사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막 폭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턴을 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는 겁이 나서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요번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부터는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다시다가 이렇게 해서 턴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라 그래요. 골든 크로스. 그때 보통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는 샀다가 네. 이제 꺾일 때 꺾이는 거는 역으로 말해가지고 데드 크로스라 그러는데 네.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네.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는 거. 그럴 때는 무조건 파는 거지. 절대 무조건 파는 네. 게 좀.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네. 나중에 다시 또 이평선이 모아졌다가 네. 다시 그게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럴 때 다시 사도 되는 거라 네. 무조건 역배열이 나오기 시작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파는 게 원칙이에요. 별로. 가끔 있을 수 있죠. 가끔. 네. 근데 1분기에 장이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나 이럴 때 있잖아요. 1월 달에 장이 반짝이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때는 사면 안 돼요. 1, 2월 달에 장이 나쁘면 거의 대부분 살 타이밍이에요. 살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월 달까지 잘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2월 달에 지금 주가가 요번에도 나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웬만하면 살 타이밍이에요. 잘 보고서 바닥을 확인하고서 그게 이제 2월 달에 매수를 하고 1분기에 장이 나쁜 거는 외부 환경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있잖아요. 네네. 헤쳐나갈 수가 있거든요. 1년 전망이라는 걸 딱 봤을 때 1분기에 무슨 폭락장이 나왔으면 대처 방안을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해소가 된다고 전부 다. 다 해소가 돼서 그래서 주식하기가 2분기 때가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분기 끄트머리쯤 네. 한 3월 달쯤에 한번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서 기름은 이제 2분기 말까지 가고 3분기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 그럴 때 이제 2분기가 주식하기가 제일 편하고 네. 그러니까 2분기가 주식하기가 편한 거는 1분기 때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된다고. 그러니까는 뭐 악재가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 역할을 못 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1분기에 투자를 해 가지고 3분기는 이제 수확하는 때 우리가 가을이니까는 네.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나면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해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 때는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는 거죠. 이게 현실화 되니까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올해 매출이 100조라고 생각이 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이게 100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500조라 그랬으면 500조가 어떤 큰 대기업자가 200조라 그랬으면 200조가 네. 매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거가 현실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가는 떨어지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4분기 때 보통은 쉬는 타이밍, 쉬는. 네. 내년 거를 주면. 네.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 네. 그 우라가미 군요는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이래서 이제 네. 4개론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그 이제 봄, 여름, 가을에 맞춰가지고 네. 제가 말하는 4개론은 쉽게 말하면 주식을 그렇게 보고서 투자를 하면 조금 합리적이지 않나. 네.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 봤을 때 이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죠. 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죠. 아니다. 그걸 꼭 명시하셨으면 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